차가운 가죽 소파의 냄새, 값비싼 원목 테이블에서 풍기는 묵직한 수지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짓누르는 한 남자의 오만하고 서늘한 향수 냄새까지. 한세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풍경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세계는 시각이 아닌 후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 사물과 사람은 고유의 향을 가졌고 그녀는 그 향을 통해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지금 그녀의 앞에 앉은 남자, 엘리시안 코퍼레이션의 대표 강태준은 마치 잘 벼려진 얼음칼 같은 향을 풍기고 있었다. 그의 향수에서는 시칠리아산 베르가못의 날카로움과 시더우드의 단단함,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느껴지는 차가운 머스크 향이 지배적이었다. 성공한 남자의 전형적인 향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감정도 허락하지 않으려는 철저한 통제와 고독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 한세리 씨, 이 라물람라는 작은 공방을 우리가 왜 인수해야 하는지 설명해 보시죠. 서류상으로는 곧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부채만 보이는데 강태준의 목소리는 그의 향기만큼이나 차가웠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가볍게 툭 치며 말을 이었다. 그 작은 소리마저도 세리의 예민한 청각에는 거슬리는 소음으로 다가왔다. 한세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가자 팽팽했던 회의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강태준 대표님. 대표님의 세상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겠지만 제 세상은 향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무의 가치는 종이 위에서는 보이지 않죠. 코와 마음으로 느껴야만 보이는 가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힘이 있었다. 그녀의 대답에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는 동정이나 감상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여자가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치부했다. 그는 오직 결과와 효율성만을 믿었다. 라무는 그의 거대한 럭셔리 제국, 엘리시안에 편입될 작은 부속품에 불과했다. 인수 후 즉시 해체하여 핵심 기술만 흡수할 계획이었다. 뜬구름 잡는 소리는 됐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원합니다. 당신네 공방이 가진 특허 기술이나 시장 점유율을 뒤집을 만한 혁신적인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이 의미 없는 회의를 빨리 끝내고 싶었다. 한세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와 함께 방에 들어온 오랜 직원인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지만 세리는 괜찮다는 의미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작은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몇 번의 더듬거림 없이 정확하게 상자를 집어드는 그녀의 모습에 강태준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다. 상자를 연 세리가 꺼낸 것은 10개의 작은 유리병이었다. 각 병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고 아무런 라벨도 붙어 있지 않았다. 이것이 라무의 가치입니다. 제가 18살 때부터 만들어 온 향의 기록들이죠.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이후 저에게 향기는 언어이자 기억이었습니다. 그녀는 병 하나를 들어 강태준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강태준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고작 향수 몇 병이 회사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엘리시안의 연구소에서는 매년 수백 개의 새로운 향을 개발합니다. 그는 세리의 행동을 시간을 끌기 위한 서투른 연극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세리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향은 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새벽의 냄새입니다. 차가운 흙냄새와 이슬을 머금은 프리페 향, 그리고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온
아카시아 꽃의 희미한 달콤함이 섞여 있죠. 시각을 잃은 저에게 세상의 아침을 알려준 향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시적이고 아름다웠지만 강태준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는 두 번째 병을 가리키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그럼 이건 절망의 냄새라도 됩니까?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감성적인 접근이 지긋지긋했다. 사업은 냉혹한 현실이지 문학이 아니었다. 세리는 그의 비아냥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말에 답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비슷합니다. 그 병에 담긴 향은 첫사랑의 시련입니다. 달콤했던 복숭아 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씁쓸한 아몬드 향으로 변하고 마지막에는 차갑고 축축한 비에 젖은 나무 껍질 향만 남게 되죠. 그 감정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섬세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엘리시안의 다른 임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세리가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로 천재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강태준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는 향기를 숫자로 분석하는 것에는 익숙했지만 이처럼 감정과 서사를 담아내는 방식은 처음 접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돈이 됩니까? 강태준이 본론을 꺼냈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세리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강태준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했다. 그에게는 감성적인 설명보다 증명이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대표님께서 지금 뿌리신 향수는 엘리시안의 최고급 라인인 누아르 앱솔루, 노알 압솔루 맞으시죠? 출시된 지 6개월 된 제품이고요. 그녀의 말에 강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변했다. 그가 쓰는 향수를 맞춘 것은 놀랍지 않았지만 출시 시기까지 정확히 언급한 것은 의외였다. 세리는 말을 계속했다. 훌륭한 향수입니다. 강인함과 권위를 표현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잔향으로 갈수록 베이스 노트에 머스크와 앰버그리스가 서로를 밀어내며 미세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아마 3시간쯤 지나면 대표님께서도 느끼실 겁니다.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에서 한 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반음 틀린 소리를 내는 것처럼요. 그녀의 지적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누아르 앱솔루는 강태준이 직접 최종 승인한 야심작이었지만 그 역시 잔향의 미세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적인 조향사들도 잡아내지 못한 그 미묘한 차이를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젊은 여자가 단 몇 분 만에 간파해낸 것이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한셀이라는 여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동정받기 위해 감성에 호소하는 약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누구보다 날카로운 감각으로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오만한 세상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세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던 마지막 병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시향지에 살짝 묻혀 강태준에게 건넸다. 이것은 제가 누아르 앱솔루를 위해 제안하는 해결책입니다. 대표님께서 느끼시는 그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는 단 하나의 향이죠. 강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코는 이미 시향지에서 피어오르는 신비로운 향기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마지못해 시향지를 받아든 그는 코끝으로 향을 가져갔다. 그 순간 그의 굳어있던 표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지금껏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다. 누아르 앱솔루의 강인한 시드우드와 베르가못 향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면서도
머스크와 앰버그리스의 충돌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신비로운 꽃향기였다. 마치 한밤중에 달빛을 받아 피어나는 희귀한 꽃처럼 차가우면서도 매혹적이고 고고하면서도 부드러운 향이었다. 이건 대체 뭐지? 강태준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처음으로 경이로움이 묻어나왔다. 그는 수많은 향수를 접해봤지만 이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향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향이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예술 작품과도 같았다. 한세레는 조용히 대답했다. 밤에만 피고 아침이 되면 지는 꽃. 월하미인 유에샤 메이렌, 이 향을 재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만의 비밀스러운 어코드를 더했죠. 라무는 단순히 향수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향을 창조하고 잊혀진 향을 복원하며 향기에 생명과 이야기를 불어넣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라무의 진짜 가치입니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손에 든 시향지와 눈앞의 한세리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빛나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장애가 아닌 그녀의 비범한 재능을 보았다. 모두가 비웃는 눈먼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넓고 깊은 세상을 보고 있었다. 회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강태준은 인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그는 한세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지. 당신의 그 가치를 증명해 보일 기회를. 엘리시안의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당신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망해가는 작은 공방의 주인에게 세계적인 기업의 핵심 프로젝트를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다른 임원들은 경악했지만 강태준의 결정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한셀이라는 미지의 존재에게 강렬한 호기심과 함께 정체 모를 끌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셀이는 망설임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무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였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회의가 끝나고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손에 그 시향지를 들고 있었다. 월하미인의 신비로운 향기는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수많은 불빛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늘 만난 눈먼 여자의 고요하고 깊은 어둠이 더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한세리, 대체 어떤 여자지? 그의 얼음 같던 세계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엘리시안의 강태준 대표가 다 망해가는 향수 공방 라무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문은 향수 업계에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소문은 하룻밤 사이에 온갖 추측과 악의적인 조롱을 낳았다. 사람들은 강태준이라는 냉혈한 사업가가 왜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분노는 곧장 라무의 주인 한세리에게로 향했다. 앞 못 보는 여자가 대표라니.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 망신시키는군. 무슨 마법이라도 부려서 강 대표를 홀린 게 분명해. 분명 동정심을 유발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속셈이겠지.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부터 업계 관계자들의 사적인 모임까지 한세리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다. 그녀의 장애는 곧 무능의 증거처럼 취급되었고 그녀의 재능은 교활한 속임수로 폄하되었다. 한세리는 그런 소문들에 애써 귀를 닫았다.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
세상의 소리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질투와 경멸,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두려움까지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녀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그녀를 끌어내리려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라무의 작은 조향실에 앉아 있었다. 수백 개의 향료병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인 공간.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장소였다.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인터넷에 떠도는 악의적인 글들을 읽어주었지만 세리는 그저 묵묵히 새로운 향의 조합을 구상할 뿐이었다. 괜찮아요. 비서님, 짖는 개는 물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예고 없이 라무의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엘리시안의 기획개발본부장 박진우 이사였다. 그는 강태준 대표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가진 남자였다. 부드러운 미소와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 그리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세련된 매너까지. 그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완벽한 호감형 인간이었다. 한세리 대표님, 갑작스럽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소문이 흉흉하여 걱정이 되어 잠시 들렀습니다. 박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향기는 그의 인상만큼이나 부드러웠다. 은은한 샌다루드와 달콤한 바닐라 향이 섞여 있어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세리는 그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아주 희미한 인공적인 사양 냄새를 놓치지 않았다. 진심이 아닌 잘 계산된 향기였다. 세리는 차분하게 그를 맞이했다. 괜찮습니다. 박 이사님, 엘리시안의 중요한 분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와주시니 오히려 제가 영광입니다. 그녀는 그의 방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강태준이 보낸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행동인지 알 수 없었다. 박진우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그는 업계의 험악한 소문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세리를 위로했다. 그리고는 강태준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을 은근히 비판하며 자신은 세리의 편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사실 강 대표님은 너무 결과 중심적이라 과정의 중요성을 자주 놓치십니다. 라무 같은 장인 정신이 깃든 곳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의 말은 달콤했다. 지금 세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와 공감의 말들이었다. 하지만 세리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박진우가 하는 모든 말의 행간에 숨은 의도를 읽어내려 애썼다. 그의 부드러운 향기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야망의 냄새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한참을 돌아가던 대화 끝에 박진우는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 대표님께 대표님의 능력을 확실히 증명해 보일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진행 중인 신제품 프로젝트는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내부에서도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잘 조율하여 대표님께서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것은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다. 강태준이 내건 일주일 안에 가치를 증명하라는 막연한 과제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회였다. 박진우는 마치 세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조력자처럼 행동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정보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세리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왜 저를 도우려는 거죠? 이사님, 세리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세상에 조건 없는 호의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박진우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능숙한 미소로 받아쳤다. 저는 그저 라무가 가진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태준 대표의 독주를 견제할
새로운 힘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말에서 그의 본심이 드러났다. 그는 세리를 자신의 권력 투쟁을 위한 장기말로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세리는 모든 것을 간파했지만 겉으로는 그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적의 손이라도 잡아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다. 박진우가 돌아간 후 조양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김 비서는 박진우의 제안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비서님, 저 사람은 뱀이에요. 달콤한 향기로 먹잇감을 유인한 뒤 단숨에 목을 조르는 독사죠. 하지만 지금은 그 뱀의 독을 이용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한편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라무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재무제표는 여전히 엉망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한세리가 그날 보여주었던 월화미인의 향이었다. 그는 엘리시안 최고의 연구원들에게 그 향을 분석하라고 지시했지만 누구도 그 신비로운 조합의 비밀을 완벽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세리를 떠올렸다. 조롱과 멸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자신만의 세계를 지켜나가는 여자. 그녀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눈보다도 더 깊고 투명한 심연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느낀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재능에 대한 인정인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박진우 이사가 개인적으로 한세리를 만나고 왔다는 보고를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준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는 박진우의 야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가 한세리에게 접근한 것은 분명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강태준의 마음속에서 불쾌함과 함께 묘한 소유욕이 고개를 들었다. 강태준은 즉시 한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한세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복잡했던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용건을 말했다. 강태준입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엘리시안 본사 42층 연구소로 오시죠. 당신이 증명해야 할 과제를 주겠습니다. 그는 박진우보다 먼저 선수치기로 결심했다. 한세리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자신의 통제에 두어야만 했다. 그녀를 시험하고 그녀의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그녀의 가치를 자신이 직접 판단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그것은 CEO로서의 합리적인 결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를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감정이 숨어 있었다. 전화를 끄는 한세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박진우의 달콤한 제안과 강태준의 차가운 명령. 두 개의 길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하나는 편안해 보이지만 위험한 덫이 숨겨져 있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험난해 보이지만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는 길이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한세리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엘리시안 본사 로비에 도착했다. 어제 내린 비로 공기는 상쾌했고 로비에 가득한 최고급 방향제의 향기가 그녀의 코를 자극했다. 그녀는 흰 지팡이에 의지한 채 당당하게 안내데스크로 걸어갔다.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근거림과 노골적인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세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꼿꼿했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그녀 자신과 그녀가 가야 할 목표만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 엘리시안 제국의 심장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해 내야만 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라무의 운명이 걸린 싸움의 시작이었다. 엘리시안의 42층 연구소는
한세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간이었다. 공기 중에는 소독용 알코올 냄새와 오존의 비릿한 향이 희미하게 떠다녔고, 모든 소리는 방금 벽에 흡수되어 날카로운 기계음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이곳은 향기를 창조하는 곳이라기보다는 향기를 해부하고 분석하여 데이터로 변환하는 공장에 가까웠다. 라무의 따뜻한 나무 향과 흙냄새가 그리워지는 순간이었다. 강태주는 그녀를 연구소 중앙에 위치한 유리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최고 등급의 향료 수천 개가 컴퓨터에 정밀한 제어해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조금의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가 개발 중인 새로운 향수의 테마는 첫눈, First Snow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눈의 이미지가 아니야. 슬픔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이라는 감정을 담아내야 해. 그것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모순적인 주제였다. 슬픔과 희망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하나의 향으로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엘리시안의 수석 조향사들조차 몇 달째 이 주제를 해결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강태주는 일부러 가장 어려운 과제를 던져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고 동시에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다. 하지만 한세리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슬픔 속의 희망. 재미있는 주제네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강태준을 향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 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향료들을 섞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에게는 이야기가 필요해요. 이 향수를 통해 어떤 사람의, 어떤 기억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강태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사실 첫눈이라는 테마는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래전 어머니를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어린 시절, 창밖으로 내리던 첫눈을 보며 아주 작은 위로와 함께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던 기억. 그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 기억을 향수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당신은 그저 결과물만 만들어내면 돼. 강태준은 애써 감정을 감추며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낯선 여자에게, 그것도 사업적인 적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세리는 이미 그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떨림과 그의 향기에 섞인 희미한 슬픔의 잔향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연구소의 향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라벨을 읽을 수 없었지만 병뚜껑을 열고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담긴 향료의 종류와 등급, 원산지까지 정확하게 알아맞혔다. 그녀의 경이로운 능력에 연구소의 다른 조향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얻은 지식을 그녀는 단 몇 초의 후각적 경험으로 뛰어넘고 있었다. 한세리는 엘리시안이 보유한 최고급 향료들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구석에 놓인 잘 사용되지 않는 희귀한 향료들에 더 큰 흥미를 보였다. 그녀는 차가운 금속성의 알데하이드, 축축한 흙냄새가 나는 지오스민, 그리고 눈 덮인 숲의 새벽 공기를 닮은 시베리안 파인 오일 등을 조합하며 머릿속으로 향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업 방식은 독특했다. 그녀는 화학 공식이나 계량컵에 의존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 속을 헤맸다. 그녀에게 향기는 기억을 여는 열쇠였다. 그녀는 자신의 시력을 앗아간 그 끔찍했던 사고의 날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해버린 절망의 순간, 그녀의 코끝을 스쳤던 아주 희미하고 낯선 향기가 있었다. 그것은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따뜻하고 슬프면서도 평온을 주는
신비로운 향이었다. 당시에는 너무나 경황이 없어 그 향의 정체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그 기억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제시한 슬픔 속의 희망이라는 주제가 바로 그 잊혀진 향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 향기야말로 이번 과제의 해답이 될 것이었다. 한편 한세리가 연구소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라무에 대한 자료를 다시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한세리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그녀의 재능이 진짜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회사를 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라무가 가진 숨겨진 자산이나 법적인 허점을 찾기 위해 과거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아주 오래된 거래 기록 하나가 들어왔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 서윤희 여사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라무의 창립자이자 한세리의 할아버지인 한상진 옹에게 개인적으로 향수 제작을 의뢰했던 기록이었다. 계약금 액수도 상당했고 의뢰 내용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억을 담는 향수라는 문구만 적혀 있었다. 강태준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가 향수를 매우 사랑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름 없는 작은 공방과 이런 깊은 인연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곧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어머니의 유품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보석함 깊숙한 곳에서 작은 유리병과 함께 접혀있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는 한상진 온기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것이었다. 거기에는 개발 중이던 향수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이 향수는 마님께서 간직하고 계신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슬펐던 순간의 기억을 함께 담아낼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에 눈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슬픔을 이겨낸 후에야 비로소 완성되는 희망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강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편지에 묘사된 향은 자신이 한세리에게 내주었던 과제의 주제와 놀랍도록 일치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가 의뢰했던 그 미완의 향수가 바로 첫눈 프로젝트의 원형이었던 것이다. 그는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열어 향을 맡아보았다.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향기는 분명 고급스러웠지만 어딘가 미완성된 느낌을 주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라무는 단순한 인수 대상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잊혀진 과거와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한세리는 그 과거를 풀어낼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느꼈던 정체 모를 끌림의 이유가 비로소 명확해졌다. 그것은 운명과도 같은 이끌림이었다. 그는 라무를 파산시키고 기술만 흡수하려 했던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라무의 가치는 재무제표나 특허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장인의 혼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깃든 그 역사 자체에 있었다. 한세리가 말했던 코와 마음으로 느껴야만 보이는 가치의 의미를 그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강태준은 곧장 42층 연구소로 향했다. 그는 한세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생각을 바꾸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외부 정보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어머니의 미완성 향수를 완성해내는지 보고 싶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재능을 의심 없이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었다. 그가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한세리는 수십 개의 시향지를 앞에 두고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고요하고 엄숙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마침내 잊혀진 기억 속에서 그날의 향기를 거의 완벽하게 재구성해낸 참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향기에
희망이라는 마지막 조각을 불어넣는 일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희망의 조각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바로 자신의 마음속, 절망을 이겨낸 그 자리에 피어난 작은 꽃이었다. 한세리가 엘리시안의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박진우 이사에게 상당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는 한세리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강태준을 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녀의 재능을 가로채려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이 한 발 앞서 그녀를 자신의 성체 안으로 들여버렸다. 이제 그녀는 그의 통제권 밖의 인물이 되어버렸다. 박진우는 이가 갈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강태준이 자신을 제치고 회장직에 오른 이후로 그는 항상 이인자의 서름을 겪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번 첫눈 프로젝트는 강태준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자신의 입지를 다질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셀이라는 변수를 제거하거나 혹은 철저히 이용해야만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이자 엘리시안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최경민을 호출했다. 최 연구원은 박진우의 오랜 후원을 받아 그 자리에 오른 인물로 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박진우는 최 연구원에게 한세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녀가 개발 중인 향수 포뮬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내오라고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녀의 포뮬러를 훔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작업 과정에서 미세한 실수를 유발시켜 예를 들면 향료의 라벨을 비슷한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숙성실의 온도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지.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실패작이 되도록 만들어. 그러면 강태준은 그녀의 재능이 거품이었다고 판단하고 내칠 것이고 우리는 그때 훔친 포뮬러로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야. 박진우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했다. 최 연구원은 박진우의 지시에 따라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한세리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며 접근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그녀의 작업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가 사용하려는 향료를 미묘하게 다른 것으로 바꿔놓거나 그녀가 사용하는 도구들에 이물질을 묻혀놓는 등의 비열한 방해 공작을 펼쳤다. 하지만 한세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후각은 기계보다 더 정밀했고 그녀의 촉각은 누구보다 예민했다. 그녀는 최 연구원이 가져다준 아이리스 앱솔루트에서 평소와는 다른 미세한 흙냄새를 감지했다. 그것은 최고 등급이 아닌 한 단계 낮은 등급의 향료에서 나는 냄새였다. 그녀는 또한 숙성실의 공기가 평소보다 0.5도 정도 높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최 연구원에게서 나는 냄새였다. 그는 박진우와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호감 가는 향수를 사용했지만 그의 피부에서는 거짓말을 할 때 분비되는 미세한 땀 냄새와 긴장감이 섞인 아드레날린의 향이 풍겨 나왔다. 한세리는 그에게서 나는 불협화음의 냄새를 통해 그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최 연구원의 친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가져다준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창고에서 가져온 향료만을 사용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핵심적인 포뮬러를 점자로 된 노트에 기록하는 대신 오직 자신의 머릿속에만 저장했다. 그녀의 기억력은 하나의 거대한 향기 도서관과도 같아서 수천 개의 조합을 오차없이 기억할 수 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적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다. 한편 강태준은 한세리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독창적인 작업 방식과 향에 대한 깊은 통찰력에 매일같이 놀라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연구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심쩍은 움직임들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보안 시스템 로그를 통해 최 연구원이 한세리의 작업실 주변을 불필요하게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최고 등급 향료들의 재고 관리 기록에서 미세한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다. 그것은 일반적인 관리상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의도적인 정황들이었다. 강태준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박진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박진우가 이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을 사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강태준의 내면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프로젝트가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분노의 중심에는 한세리에 대한 기묘한 보호 본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편견과 조롱에 맞서 홀로 싸우고 있는 그녀가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부당하게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실에 박진우와 최경민 연구원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에 대한 비밀 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박진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기회에 박진우의 부패한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릴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는 한세리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녀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며칠 후 한세리는 마침내 첫눈의 시제품을 완성했다. 그녀는 강태준과 핵심 연구원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향수를 공개했다. 시향지에 뿌려진 향수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것은 정말로 첫눈의 향기였다. 차갑고 깨끗한 공기의 느낌, 포근하게 쌓인 눈의 질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피어나는 아주 작은 야생화의 희미한 향기까지. 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처음에 차가운 느낌은 점차 부드럽고 따뜻한 머스크 향으로 변해갔고 마지막에는 슬픔을 정화시키는 듯한 맑고 투명한 향기만이 은은하게 남았다. 그것은 정확히 강태준이 원했던 슬픔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이라는 주제를 완벽하게 구현해낸 걸작이었다. 연구원들은 경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최 연구원만이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바꿔치기한 향료와 조작된 환경 속에서 이런 완벽한 결과물이 나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한세리가 자신의 모든 함정을 피해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강태준은 말없이 향을 음미했다. 그는 향기 속에서 오래전 어머니를 잃었던 그날의 겨울 풍경을 보았다. 깊은 절망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어린 아이의 모습과 그런 그를 위로하듯 조용히 내리던 첫눈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향기의 마지막 잔향 속에서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다짐하던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한세리는 그의 기억을, 그의 마음을 완벽하게 읽어낸 것이다. 그는 한세리를 향한 경이로움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에 휩싸였다. CEO 눈이 시제품이 거둔 압도적인 성공은 박진우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한세리의 재능을 과소평가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그녀는 그저 운이 좋은 장애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천재성을 지닌 괴물이었다. 이대로라면 첫눈 프로젝트는 강태준의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이고 자신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 불보듯 뻔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더 이상 점잖은 방법으로는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최경민 연구원을 다시 불러들여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계획을 지시했다.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실패는 용납 못해.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해. 한세리가 다시는 조향대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들의 새로운 목표는 한세리가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여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작업하는 구간의 증류 실험실이었다. 그곳의 고압 증류 장비는 낡고 예민해서 약간의 조작만으로도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다. 계획은 간단했다. 최경민이 압력 밸브를 몰래 조작해놓고 타이머를 설정해두면 한세리가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시간에 맞춰 과부하로 폭발하게 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눈먼 조향사의 부주의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로 위장될 터였다. 그날 밤 한세리는 완성된 첫눈의 마지막 밸런스를 조정하기 위해 늦게까지 연구소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최근 들어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위협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다. 최 연구원의 거짓된 친절과 연구소 곳곳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부조화. 그것들은 마치 독사의 혀처럼 그녀의 감각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위험의 실체는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증류 실험실에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아주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에탄올 증기와 과열된 기계에서 나는 타는 듯한 냄새였다. 그녀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낡은 장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그 판단을 아직 알지 못한 채 작업대 앞에 앉아 향료들을 꺼내 들었다. 한편 강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실로부터 올라온 중간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박진우와 최경민 사이에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과 암호화된 통신 내역 일부가 확보된 상태였다. 명백한 증거는 아직 부족했지만 그들의 검은 거래를 직감하기에는 충분했다. 강태주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보안팀에게 한세리의 동선을 예의주시하라고 은밀히 지시해둔 터였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직통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보안팀장이었다. 대표님, 최경민 연구원이 방금 구간 증류 실험실의 제어 장치를 만진 뒤 황급히 빠져나가는 것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현재 한세리 씨는 그 안에 혼자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비상계단을 통해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세리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다.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는 결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단순한 사업 파트너나 흥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지켜야만 하는,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유일한 사람이었다. 강태준이 증류 실험실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을 때 안은 이미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고압 증류 장비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굉음을 내며 심하게 끓어오르고 있었고 압력 게이지는 위험 수위를 넘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작업에 몰두한 한세리는 등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세리 씨, 피해 강태준의 절박한 외침이 연구실을 울렸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향해 몸을 날렸다. 영문을 모른 채 놀란 세리의 몸을 거칠게 끌어안고 바닥으로 쓰러지는 순간 등 뒤에서 끔찍한 폭발음이 터져 나왔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증류 장비가 산산조각 나고 유리 파편과 뜨거운 화학 물질이 사방으로 튀었다. 강태준은 본능적으로 세리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보호했다. 그의 등 위로 날아온 유리 파편들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품 안에 있는 그녀의 안전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자욱한 연기와 매캐한 냄새 속에서 비상벨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한세리는 자신이 단단한 팔에 안겨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귓께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평소와는 다른 빠르고 강렬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강태준의 심장 소리였다. 그리고 그녀의 코끝에는 그의 차가운 향수 냄새와 뒤섞인 아주 진한 피 냄새가 스며들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강태준이 잔뜩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평생 드러낸 적 없었던 깊은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세리를 부축하여 일으키며 그녀의 얼굴과 팔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의 손길은 다급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한세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그 강태준이라는 사실도.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절대적인 안전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동안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얼음장 같은 벽이 그의 뜨거운 피와 심장 소리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보안팀과 의료진이 달려와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강태준은 잠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충격으로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계속 감싸주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엘리시안의 대표와 작은 공방의 주인이란 직함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한 남자가 위험에 처한 한 여자를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이 끔찍한 사고는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증류 실험실 폭발 사고는 공식적으로는 노후 장비로 인한 안전사고로 종결되었다. 박진우가 이사회에 손을 써서 모든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 지은 결과였다. 최경민 연구원은 가벼운 징계 처분만을 받은 채 다시 연구소로 복귀했다. 진실은 두꺼운 거짓의 장막 뒤에 가려졌지만 강태준과 한세리는 그날의 폭발이 결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강태준의 등에는 여전히 유리 파편이 남긴 흉터가 선명했지만 그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한 분노를 느꼈다. 박진우를 당장이라도 끌어내리고 싶었지만 그가 남긴 증거는 교묘하게 지워진 뒤였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른 채 더욱 치밀하게 방역의 기회를 노려야만 했다. 사고 이후 한세리는 며칠간 라무의 공방에서 칩거했다. 그녀는 그날의 충격보다 자신 때문에 강태준이 다쳤다는 죄책감에 더 시달렸다. 그녀는 그가 보여준 필사적인 보호와 그의 품에서 느꼈던 강렬한 심장 박동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녀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다짐했다. 박진우의 비열한 함정과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자신의 가치를 그리고 라무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만 했다. 그녀는 침묵을 깨고 강태준에게 먼저 연락했다. 그리고 그에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제안을 했다. 세계 향수대회 프리드 파팡 글로벌 프릭스트 파펌 글로벌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첫눈을 가지고요. 프리드 파팡 글로벌은 전 세계의 조향사들이 꿈꾸는 가장 권위 있는 무대였다. 거대 기업들의 전유물이었던 그곳에 이름 없는 작은 공방이,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조향사가 도전장을 내민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는 무모한 일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었다. 그는 즉시 그녀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좋아. 엘리시안의 이름이 아닌
라무의 이름으로 참가하는 걸 허락하지. 필요한 모든 지원은 내가 뒤에서 책임지겠다. 그는 그녀의 도전을 통해 박진우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한세리의 승리는 곧 그의 승리이자 박진우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대회 규정과 공정성을 위해 공식적으로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 대회 심사위원들의 성향과 과거 수상작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를 익명으로 그녀에게 전달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인맥을 총동원하여 세계적으로도 구하기 힘든 희귀 향료들을 구해 그녀의 공방으로 보냈다. 어느 날 밤, 라무의 공방에 커다란 나무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다. 그 안에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새벽 이슬을 막고 핀다는 스노우 자스민과 수십 년 된 떡갈나무 이끼에서만 추출할 수 있는 희귀한 오크모스 앱솔루트가 들어있었다. 시장에서는 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전설적인 향료들이었다. 한세리는 상자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강태준의 서늘한 향기를 맡고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밤마다 이어지는 통화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 처음에는 대회 전략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대화는 그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번져갔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세상은 어떤 향기로 느껴지지?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표님의 목소리는 짙은 남색 같아요. 차갑지만 깊고 별빛처럼 반짝이는 작은 은색 입자들이 떠다니는 느낌이죠.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세상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행복은 따뜻한 햇살을 받은 오렌지 향 같고 슬픔은 비에 젖은 흙냄새 같다고. 그녀에게 색깔은 향기였고 형태는 질감이었으며 감정은 온도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여행했다. 그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절반밖에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번에는 그가 그녀의 눈이 되어줄 차례였다. 그는 파리의 미술관에 걸린 모네의 그림, 수련에 대해 설명했다. 수십 가지의 푸른색과 초록색이 겹쳐지면서 빛의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연못의 풍경을 담아냈어. 마치 빛의 교향곡 같지. 그는 알프스 산맥의 만년설이 석양에 물드는 장엄한 풍경과 로마의 고대 건축물이 품고 있는 시간의 흔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한세리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설명 속에서 색채의 향연을 맡았고 풍경의 웅장함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감각을 공유하며 서로의 세계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향수보다 더 깊고 오묘한 교감의 멜로디가 되어 밤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이러한 교감 속에서 첫눈은 단순한 향수를 넘어선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보내준 스노우 자스민은 슬픔을 상징하는 차가운 향조의 따뜻하고 섬세한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오크모스 앱솔루트는 향의 전체적인 구조를 단단하게 잡아주며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깊은 여운을 남겼다. 한세리는 향수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하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웠다. 그녀는 강태준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그가 설명해 주었던 빛의 교향곡을 향기로 표현해 내고 싶었다. 그녀는 수십 가지의 시트러스 계열 향료들을 미세하게 조합하여 마치 빛이 물결치는 듯한 다채롭고 투명한 탑노트를 만들어냈다. 이제 첫눈은 더 이상 강태준의 과거 기억만을 담은 향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그들만의 향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세리가 파리에서 열릴 프리드 파팡 글로벌을 준비하는 동안 서울에서는 강태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가 박진우의 뒤를 쫓기 위해 투입한 전문 조사팀이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박진우가 관리하던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비밀 장부와 그가 최경민을 비롯한 내부 공모자들과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 파일이 통째로 그의 손에 들어왔다. 파일의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했다. 수년간에 걸친 공금 횡령, 경쟁사 기술 탈취, 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까지. 박진우는 엘리시안이라는 거대한 나무에 기생하며 그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독버섯 같은 존재였다. 이 증거만으로도 그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진짜 진실은 파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조사팀은 박진우에게 완벽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그의 집안 배경까지 샅샅이 훑었다. 그러던 중 그의 아버지인 박만호 전 회장이 운영했던 화학 공장과 관련된 수상한 기록들을 발견했다. 15년 전 박만호의 공장은 의문의 폭발 사고로 전소되었고 그는 파산 직전에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 재기에 성공했다. 당시 사건은 단순 안전사고로 종결되었지만 조사팀은 그 이면에 감춰진 추악한 거래의 흔적을 찾아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던 강태준의 손이 그대로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세게 흔들렸다. 보고서에는 15년 전 그 폭발 사고의 날짜와 장소가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그 장소에서 한세리가 그녀의 부모님을 잃고 시력까지 잃게 된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기록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너무나도 끔찍한 우연이었다. 강태준은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차가운 공포를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사팀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샅샅이 파헤치라고. 며칠 후 그에게 도착한 최종 보고서는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박만호가 계획한 잔혹한 범죄였다. 박만호는 당시 경영난을 타개하고 경쟁 업체를 제거하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질렀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인근 도로로 퍼져나가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했고 그 사고의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한세리의 가족이었던 것이다. 한세리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뒤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어린 세리는 유독가스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으로 영원히 빛을 잃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이 자신이 증오하는 원수의 아버지가 저지른 탐욕스러운 범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그동안 한세리가 겪었을 고통과 절망의 무게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만들고 싶어 했던 슬픔 속의 희망이라는 향기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진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다. 박만호가 제거하려 했던 그 경쟁업체는 당시 엘리시안과 신소재 개발 파트너십 계약을 막 체결한 상태였다. 그 회사의 혁신적인 기술은 엘리시안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 즉, 박만호의 범죄는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을 넘어 엘리시안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입힌 명백한 적대 행위였던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박진우가 그토록 강태준을 증오하고 엘리시안을 차지하려 했던 이유, 그리고 라무를 파괴하려 했던 이유, 그것은 아버지의 죄를 덮고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비뚤어진 욕망의 발로였다. 그는 아버지의 범죄가 남긴 과거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그 희생자인 한세리마저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강태준의 심장에서 얼음 같은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기업의 대표로서 느끼는 분노가 아니었다.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로서 느끼는 용서할 수 없는 증오였다. 그는 박진우와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는 즉시 파리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이 끔찍한 진실을 한세리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진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속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가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만 했다. 강태준은 박진우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긴 파일을 손에 쥔 채 비행기에 올랐다. 이 파일은 이제 단순한 증거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1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악을 심판할 정의의 칼이었다. 그는 결전의 장소를 마음속으로 정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프리드 파팡 글로벌의 마지막 무대. 그곳에서 박진우의 화려한 가면을 벗겨내고 그의 추악한 실체를 만천에 공개할 것이었다. 한세리의 눈물과 고통 위에서 쌓아 올린 그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무너뜨릴 것이었다. 파리의 공기는 서울과 달랐다. 오래된 석조 건물에서 풍기는 젖은 돌 냄새, 센 강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의 향기, 그리고 도시 곳곳에 밴 예술과 낭만의 달콤한 향취까지. 한세리는 김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프리드 파팡 글로벌 결선이 열리는 그란 팔레에 들어섰다. 전 세계에서 모인 최고의 조향사들과 향수업계의 거물들이 뿜어내는 긴장감과 자부심의 향기가 그녀의 감각을 압도했다. 그녀의 등장은 예상대로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흰 지팡이를 든 동양인,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젊은 여성이 이 권위 있는 무대의 결선까지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이변이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하지만 한세리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보이지 않는 강태준의 지지가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강태준은 그녀보다 하루 먼저 파리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대회장 뒤편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오직 그녀만을 시선으로 쫓았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15년 전의 끔찍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를 향한 용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가 이 무대에서 온전히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지켜내는 방패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박진우 역시 파리에 와 있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VIP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판을 짜놓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최경민이 훔쳐낸 첫눈의 초기 포뮬러를 프랑스의 한 신진 향수 브랜드에 거액을 주고 넘겼다. 그 브랜드는 오늘 한세리보다 앞선 순서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세리를 파렴치한 표절범으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 드디어 대회의 막이 올랐다. 차례차례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창작물을 선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박진우가 매수한 그 브랜드의 발표 순서가 되었다. 조향사가 무대에 올라 향수의 콘셉트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향수의 이름은 네주 프리미에르 네이게 프레미엘, 즉 첫눈입니다. 슬픔과 고독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주제, 익숙한 이야기였다. 잠시 후 시향지가 객석에 배포되고 네주 프리미에르의 향기가 장내에 퍼져나갔다. 그 향기를 맡은 한세리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분명 그녀가 만들었던 첫눈의 초기 버전이었다. 비록 조잡하고 영혼이 없었지만 그 뼈대는 명백히 그녀의 것이었다. 배신의 냄새가 그녀의 숨을 막히게 했다.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주 프리미에르의 독창적이고 서정적인 콘셉트에 찬사를 보냈다. 박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세리 쪽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내 차례다. 어떻게 변명할지 기대되는군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한세리가 무대에 오르면 그녀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낙인 찍히게 될 터였다. 한세리는 손발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김 비서가 그녀의 손에 작은 메모지 하나를 쥐어주었다. 어떤 신사분이 잠시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녀가 점자로 더듬어 읽은 메모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너의 멜로디를 훔쳤지만 너의 영혼까지 훔치지는 못했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 문장 끝에는 강태준의 서늘하면서도 단단한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어둠 속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한세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용기가 솟아올랐다. 그래,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진짜와 가짜를, 예술과 모조품의 차이를 만천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드디어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다음 참가자는 한국의 라무, 한세리 씨입니다. 한세리는 김 비서의 도움 없이 흰 지팡이를 든 채 홀로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장내는 의욕과 조롱의 시선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께서 조금 전에 맡으신 향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문이 빠진 책과도 같고 영혼이 없는 멜로디와도 같습니다. 그녀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것은 그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자 그 멜로디의 진짜 영혼입니다. 그녀는 첫눈이라는 이름 대신 새로운 이름을 말했다. 이 향수의 이름은 빛의 기억, 루미에르 드 라 메모아입니다. 그녀는 향수에 얽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슬픔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잃은 한 소녀가 향기를 통해 세상을 다시 배우고 사람을 통해 사랑을 알게 되며 마침내 자신의 내면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발견하게 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이야기였다. 이야기가 끝나고 그녀의 향수가 객석에 뿌려졌다. 향기가 퍼져나가는 순간 장내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은 내주 프리미에르와는 차원이 다른 향기였다. 히말라야, 스노우 자스민의 고결하고 깨끗한 향이 먼저 모두의 마음을 열었고 뒤이어 오크모스의 깊고 그윽한 향이 슬픔의 무게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노트가 피어올랐다. 강태준이 설명해 주었던 모네의 그림처럼 수십 가지의 시트러스 향조가 만들어내는 눈부신 빛의 향연. 그것은 마치 어둠을 뚫고 쏟아지는 새벽의 햇살 같았고 차가운 눈물을 녹이는 따스한 온기 같았다. 슬픔을 완전히 정화하고 영혼을 고양시키는 지금껏 세상에 없었던 희망의 향기였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향기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몇몇 심사위원들의 눈가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다. 내주 프리미에르가 남긴 감흥은 빛의 기억 앞에서 초라한 흑백 사진처럼 빛이 발해버렸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조차 없었다. 박진우는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무대 위에 한세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덫에 자신이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훔치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위대함만을 증명해준 꼴이 되고 말았다.
한세리의 빛의 기억이 남긴 깊은 여우는 시상식이 시작될 때까지도 장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가 창조한 향기는 단순한 후각적 경험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하나의 예술이었다. 대상 수상자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2025년 프리드 파팡 글로벌 그랑프리의 영광은 대한민국의 라무 한세리 조향사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와 함께 한세리는 무대 중앙으로 다시 나아갔다. 그녀의 손에 황금빛 트로피가 쥐어지는 순간 장내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녀를 향해 터졌다. 그녀의 눈부신 승리의 순간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강태준이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이 대회의 가장 큰 후원사인 엘리시안의 대표 자격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 진정한 예술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께 저는 하나의 추악한 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소란스러웠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 그를 쳐다보았다. 강태준은 VIP석에 앉아있는 박진우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예술을 훔치려 했던 도둑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예술가를 해치려 했던 살인 미수범이 바로 이 자리에 고결한 척 앉아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엘리시안 연구소의 CCTV 영상이었다. 최경민 연구원이 한밤중에 증류 실험실의 제어 장치를 조작하는 장면. 그리고 그 직후 폭발이 일어나는 끔찍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내는 경악으로 술렁였다. 스크린은 곧바로 박진우와 최경민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들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해, 사고로 위장해 와 같은 섬뜩한 지시 내용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박진우의 비밀 장부와 공금 횡령 내역, 경쟁사 기술 탈취 증거들이 쉴 새 없이 화면을 채웠다. 그의 화려했던 가면이 한꺼풀씩 벗겨지며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세리는 무대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소리로 그리고 냄새로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의 경악에 찬 숨소리, 공기 중에 퍼지는 충격과 분노의 냄새, 그리고 자신의 옆에 서 있는 강태준에게서 풍겨나오는 강철 같은 분노의 향기까지.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고가 박진우의 소행이었음을 깨닫고 온몸이 차갑게 굳어갔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서막에 불과했다. 강태준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의 죄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의 악행은 15년 전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에는 15년 전 화학공장 폭발 사고에 대한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고 현장의 사진, 당시 신문기사, 그리고 고의적인 방화와 보험 사기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고의 희생자 명단이 화면에 떠올랐다. 한상현, 김지수, 그리고 그들의 어린 딸 한세리. 강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말했다. 박진우의 아버지 박만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는 아버지의 죄를 덮기 위해 그 유일한 생존자인 한세리 씨마저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을 죽이고 그녀의 빛을 앗아간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말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폭탄처럼 터져 나왔다. 장내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내 그 침묵은 거대한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었다. 한세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의 인생을 뒤바꾼 그날의 비극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끔찍한 범죄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원수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모든 것이 폭로된 박진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괴성을 지르며 무대를 향해 달려들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강태준, 내 놈이 전부 조작한 거야.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강태준이나 한세리에게 달려들어 무슨 짓이라도 할 기세였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래가지 못했다. 객석 곳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강태준의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덮쳤다. 그의 몸은 힘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의 추악한 절규는 요원들의 손에 막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파리 현지 경찰까지 현장에 들이닥쳐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업계의 총아로 불렸던 남자의 몰락은 그의 성공만큼이나 극적이고 비참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기자들이 무대 위로 몰려들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속에서 한세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태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며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의 품 안에서 한세리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분노의 눈물이었고,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정의의 빛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다. 1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어둠에 마침내 길고 긴 심판의 빛이 내리쬐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파리의 폭풍이 지나가고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박진우와 그의 아버지 박만호의 죄는 만천에 드러나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엘리시아는 강태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 아래 내부 부패를 도려내고 더욱 투명하고 견고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한세리와 그녀의 작은 공방 라무에 찾아왔다. 퓨리드 파팡 글로벌에서의 기적 같은 우승 이후 라무는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향수 브랜드가 되었다. 한세리는 장애를 극복한 천재 조향사로 불리며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그녀는 쏟아지는 찬사와 관심에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공방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묵묵히 흙과 꽃의 향기를 만지며 15년 만에 알게 된 과거의 아픈 진실을 조용히 다독이고 있었다. 강태준은 라무를 인수하려 했던 처음의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했다. 그는 더 이상 라무를 숫자로 평가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세리에게 동등한 위치에서의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라무는 고유의 정신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엘리시안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본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이 담긴 제안이었고 한세리는 기꺼이 그의 손을 잡았다. 가장 많이 변한 것은 강태준 자신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의 왕이라 불리지 않았다. 한세리를 만나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제 서류 속 숫자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했다. 주말이면 화려한 파티 대신 라무의 작은 허브 정원에서 흙을 만지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녀를 통해 향기의 언어를 배웠고 그녀는 그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았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강태준은 한세리를 나무의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유리 온실로 데려갔다. 그곳은 한세리의 할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공간으로 지금은 강태준의 지원 아래 세상의 모든 희귀한 향기 식물들이 자라는 비밀의 정원이 되어 있었다.
온실 안은 라벤더와 로즈마리, 그리고 달콤한 바닐라, 난초의 향기로 가득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새로 피어난 꽃들 앞으로 이끌었다. 이건 미드나잇 레이디라는 꽃이야. 당신이 재현했던 월화미인처럼 오직 밤에만 피어나지. 향이 꼭 당신을 닮았어. 고요하면서도 깊고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그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향기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그의 세상을 바꾼 것처럼 그도 그녀의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한세레는 그의 설명에 귀 기울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갇혀 있지 않았다. 강태준이라는 빛이 그녀의 삶에 들어온 이후 그녀의 세상은 매일같이 새로운 향기와 새로운 색채로 가득 찼다. 그가 옆에 있는 한, 그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한참 동안 꽃들의 향기를 함께 느끼던 강태준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조금은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세리야,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오만했고 어리석었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었지. 하지만 당신은 내게 보여주었어.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나는 당신의 과거를 되돌려줄 수도,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없어. 하지만 약속할게. 남은 내 평생을 당신의 눈이 되어 살아갈게. 세상의 모든 빛과 색깔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게. 그러니 나와 함께 해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그녀의 상처까지도 모두 보듬겠다는 굳은 맹세가 담겨 있었다. 한세리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대표님은 이미 저에게 세상 가장 밝은 빛을 주셨어요. 대표님을 만난 이후로 제 세상에는 단 한순간도 어둠이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심장 위에 가져다 대었다. 당신이 바로 나의 빛이에요. 태준 씨. 그녀의 대답에 강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유리 온실을 가득 채운 수만 가지 꽃의 향기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그들을 감쌌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영원한 사랑의 향기였다.